정치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에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자, 먼저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얘기할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비판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공산 전체주의의 맹목적 추종자다.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거칠게 표현을 했고 이 사람들이 민주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하고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광복절 경축사는 보통 통합의 메시지, 네. 후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를 천명하거나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거친 언어로 국민 분열을 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 세력을 누굴 지칭을 하는 거겠습니까? 야당하고 시민사회를 그렇게 공산 전체주의의 맹목적 추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직 상대 협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네. 마치 6.25 기념일이나 국군의 날 때는 좀 뭐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광복절날 이런 거친 표현은 유례가 없는 어떤 경우였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발표를 할 때 저만 느끼나요?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죠. 반민주 세력, 정부 비판 세력, 공산 전체주의의 맹목적인 추종자가 누가? 그리고 광복절은 이제까지는 항상 역사적인 문제, 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피해 문제라든지 일본의 사죄 요구 이런 것들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잘못은 묻어버리고 또 현재 잘못은 모른 척하고 글로벌 파트너가 되자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도 대단하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사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 네. 일본 언론이 볼 때도 되게 아주 다른 경우였었죠. 민주당은 그래서 극우 유튜버의 독백처럼 들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잘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국민들하고는 또 다른가 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축사에 대해서 8.15 경축사는 보통 윤석열 비서관이 미리 초안을 잡고 대통령한테 기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감 삭제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대체 참모들이 이렇게 거친 언어로 잘못된 걸 주입을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인지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유튜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연설문도 차용을 하는 건지 그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대단하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삼국 협력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인을 한 거죠. 그 내용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매년 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적인 도전, 도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 방안을 같이 협조하고 공조키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상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 산업, 외교 장관 등 연례 회동을 제도화해서 사실상 준동맹 삼국 집단 안보 체제의 첫걸음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기 전에 항상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캠프 데이비드에 갈 때
환대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뭔가를 요구할 거다. 이번엔 우리가 뭔가를 어떤 거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뉴욕 타임스에서요. 네. 이 3자 회담을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외교의 꿈을 이뤘다. American diplomat comes true. 발음 괜찮습니까? 하여튼 그럴 정도로 네. 미국이 외교의 목표는 동남아에서의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대중 견제력을 확보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네. 이번에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예. 그래서 한미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그 합의의 핵심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미국이 보스, 일본이 중간 보스, 한국이 행동대원 격이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네. 근데 문제가 지역 내에서의 이제 분쟁이나 문제가 도발이나 위협이 생겼을 경우에 네. 모두 자동 개입하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만 해협,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일본의 센카쿠 또는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도 자동 트리거, 자동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을 끌어들여가는 그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국이 얻을 경제적 안보적 실익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불투명해요. 그냥 우리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네. 부담만 몽땅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이제 그 발표하는 거 뉘앙스로 보면 한미일이 군사적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골자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네. 북한의 남침 그런 위협에 대해서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미국과 일본의 공동된 이익에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미일이 삼국이 공통 이익은 그렇게 추구하게 되고 우리만의 이익은 경제적 안보적인 것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다가 네. 정말 심각한 게 미군이 한미일 훈련을 할 때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한미일 가서 그건 바꿔야 된다. 그건 교정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권을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나라하고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 동맹을 유지를 하고 그런 협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네. 그게? 네. 독도 문제는 이건 여야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의 문제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운운하기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한미일 3국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우리만의 이익이 이번엔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과거에 보면 그러면 우리도 이익을 취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면 한미 이렇게 양자 간에 이렇게 협상할 수 없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이 돼 있고 네네. 한일 간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이 둘 양자 관계로도 우리의 이익은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미국이 불러가지고 캠프 데이비드로 이례없이적으로 불러가지고 한미일 거의 이건 준 군사 동맹입니다. 준 군사 동맹이면은 대만에서 중국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기면은 일본 또 한국이 참여를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이 협약에 의해서는 모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지역적인 도전, 도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네.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공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 훈련도
매년 정례화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지금 이제 북중러의 지금 대응이 굉장하게 주목이 됩니다. 네. 북중러는 한미일이 이렇게 동맹으로 강화되면은 북중러는 더 혈맹으로 또 결속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준군사 동맹으로의 협약 체결 그리고 이런 근본적으로 안보 환경과 안보 대외 전략이 바뀌는 상황이면은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만의 나라입니까?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독도 문제가 아니라 일본 해라고 동해를 일본 해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대요. 네. 미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준 거죠. 네. 그럼 독도는 일본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그 근처에서 훈련이 생길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독도에 상륙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이 문제만은 분명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독도 문제는 이하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주권 영토의 문제입니다. 네. 한미일 삼각동맹 우는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미국에게 일본에게 주지시키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원하지 않는 국제적인 갈등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트리거가 되는 거죠. 자동 개입의 그런 장치가 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해병대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거 간단하게 짧게 하면은 지금 이제 18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네. 그 징계위원회는 항명 사건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사전 승인 없이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게 징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이 박 대령에게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가해졌다. 이게 의혹의 사안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격가지인 우선 방송 출연부터 징계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8일 날 견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될지도 다들 관심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네. 그걸 해가지고 수사 축소하고 사건 은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입김이 작용하면 안 되니까 이 수사심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 이첩을 해서 이 사건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경찰에서 맡아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바로 경찰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맡겨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하듯이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군 검찰에 수사를 하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제대로 수사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될 떡 떨어지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 했습니다. 검찰. 오랜 시간 동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300종 넘는 질의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합니까? 청구합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출두를 했습니다. 검찰에. 네. 뭐 대장동 또 뭐 성남 FC, 백현동에 포함해 가지고 네 번 출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 앞에서 한 13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 한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내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네.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그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거죠. 근데 백현동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소위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질문하신 대로 이 영장 청구를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 하게 되면은 이건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의원들의 판단은 또 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부당한 조작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는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제발로 가서 받을 테니까 통과시켜달라. 의결시켜달라. 불체포 체포동의안을 네. 그렇게 요청을 하겠지만은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부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그게 부결이 된다면은 그건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은 당당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제발로 걸어 들어가서 판단을 받겠다 이런 게 강합니다. 의지는. 네. 관련된 얘기는 또 내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내일 또 출연 예정돼 있어서 자세한 얘기를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 관련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 근데 검찰 쪽에서는 배임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환수해야 될 이익을 민간에게 많이 넘겼기 때문이다. 그 대장동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과정에는 네. 민간업자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를 안 시켰다. 그래서 그 특혜를 민간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배임이다. 이런 주장인데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국토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용도 종상향을 해달라는 요구가 공문이 23번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23번이 왔고 그리고 네. R&D 부지를 한 1,000억 정도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네. 식품연구원은 이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게 증빙이 돼 있고 또 단체장의 행위가 배임으로 의율이 돼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당하게 출두할 때부터 당당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무슨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출두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객관적 증거하고 법리에 따라서 검찰은 기소하고 또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하면 될 일입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